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암호학을 계속 하겠습니다. 전쟁과 암호라는 타이틀 하에서 이제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앨런 튜링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1912년에서 1954년에 죽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그 암호를 이제 해독하기 위해서 실은 이 사람이 이제 컴퓨터의 전신을 이제 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다룬 영화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독일군이 이제 만든 인리그마라고 하는 그 암호 생성기 또는 이제 해독기, 그걸 이제 푸는 데 있어서 뭐랄까 시간을 요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제 기계를 이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니미츠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그 해군 제독이 미드웨이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이제 그 전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군 간에 이제 전쟁이 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1934년에 또 일본하고 독일은 서로 동맹국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이제 암호기 인리그마 머신을 구입해 가지고 이를 기초로 해서 퍼플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량을 한 거겠죠. 일본 말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1937년부터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1940년에 이제 미국은 윌리엄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하는 이제 암호 해독팀이 일본의 그 암호를 해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보통 매직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암호 해독한 것 자체를 적이 알면 안 되니까 그 비밀로 숨기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미드웨이 해전 당시에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암호에 대한 영화는 이제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존 내시를 이제 주인공으로 하는 거죠. 존 내시. 그래서 이거는 그래가지고 존 내시가 나중에 약간 정신 분열 증상까지 보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도 겪죠. 여기 사진에 있는 요 인물은 이제 튜링입니다. 요게 이제 야마모토인가 그럴 거예요. 요 사람이 니미츠입니다. 니미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관련 동영상은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암호를 해독을 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가 문장을 구사한다든가 말을 할 때는 같은 그 문자를 엄청 많이 자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문자 사용의 이제 빈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글의 경우에는 잘 보다시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우리 한글은 보면 이제 자음하고 이제 모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음의 경우에는 이응 같은 경우는 무려
그 11.51% 정도 활용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기억도 상당히 높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이응이라든가 니은이라든가 기억이라는 그 글자, 우리가 한 문장을 여러분이 그냥 임의로 한 문장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안녕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이응이 많죠. 여기에도 나타나고 여기에도 나타나고 여기에도 나타나고 벌써 3번이나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의 경우에는 보면 아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빈도수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가 또 빈도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빈도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순서로 많이 사용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영어의 경우에는 그 이라는 단어가 그 많이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T,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S. 이런 식의 순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들이 이 빈도수를 분석을 하면 문장을 추측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그걸 엮어서 문장을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암호 해독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빈도수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제 저 서기 후 AD 500에서 이제 1400년까지는 암호 체계는 굉장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다소 치환에 의해서, 뭐 치환이라는 건 뭐 이거 그 케사르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거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의 이제 맹점을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9세기경에 알킨디라는 사람이 이제 문자의 빈도수 분석으로 처음 암호 분석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방법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랍 사람은 그냥 맨 마지막 그 자기 이름을 이제 하는데 굉장히 길죠. 아부 유수프 야굽 이븐 이삭 알킨디, 뭐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앞에는 뭐 아무개의 아들, 뭐 어디 사는 아무개 아들,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아마. 저도 뭐 이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알킨디라는 사람이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의학, 천문학, 수학, 언어학, 음악 등등의 약 290권 정도의 저술을 해요. 요 이제 밑에 바닥에 있는 요 글씨는 실은 알킨디의 저겁니다. 그래서 알킨디가 manuscript on deciphering cryptographic message 하는 거를 저술합니다. 이런 책을 저술해요. 그래서 뭐 저도 봤어요, 이 책은.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랍 사람이니까 아랍 음성의 또는 구문의 통계적인 내용을 이제 기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9세기라는 거예요. 9세기.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같은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1404년 1472년에 이제 죽었는데, 그러니까 15세기잖아요. 한 사람은 9세기, 그러니까 무려 약 5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알베르티는 어떤 사람이냐? 뭐 저술가의, 예술가의, 건축가의, 시인의, 수도사고, 언어학자고, 철학자고, 암호학자예요. 그러니까 5만 종류의 책을 다 썼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데픽추라. 그래서 온 페인팅, 이거는 회화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요거는 도서관에 있어요. 읽어봤어요. 근데 약간 회화론이니까 미술에 관련된 거죠. 근데 수학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무스라고 하는 책도 썼고요. 뭐 들레 아디피카토리아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10 books on architecture, 이게 건축 10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건축 10서. 그 다음에 The Kypris 하는 책, 이게 뭐냐면 A Treatise on Cipher, 이게 말 그대로 암호론이에요. 암호를 다루는 책이에요. 이거는 1997년 아즈카니니라고 하는 이태리에 있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 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Mathematical Works on Leon Battista Alberti 하는 책을 번역을 하게 돼요. 2010년에 빌코이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중앙도서관에 있고요. 요것도 중앙도서관에 있어요. 제가 신청해서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살펴보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서구 암호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암호 분석을 위해서는 첫째로 문자들의 빈도수와 규칙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한 문자를 여러 개의 다른 문자의 복수로 대응시키는 방법을 이제 고안하게 돼요. 이 빈도수를 조심해야 된다. 규칙성 이런 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그 문자를 다른 문자의 복수로 여러 가지로 대응시키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죠. 요게 하나의 이제 타겟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암호화를 시키려면 좀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연산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연산 도구죠. 요거는 연산표예요. 연산표, 연산 도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암호를 시키게 됩니다. 뭐를 위해서냐면 반복 빈도수를 같은 글자를, 예를 들어서 A라는 글자를 I라고 대응시키면, 한 번만 대응시키면 곤란하죠. 그러면은 I라고 나오면 A로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너무 쉽게 깨지니까 A를 어떨 때는 I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J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L이라고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복수로 막 대응시켜 버리면 J가 A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L이 A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하여튼 그런 이제 타겟책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 이제 합산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거는 뭐 하나의 이제 약속이에요. 그래서 문자 합산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요 A와 A를 합산하면 A가 된다. 뭐 E하고 F를 합산하면 J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합산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알베르티의 이제 사이퍼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키워드가 필요해요. 키워드. 그래서 평문에다가 키워드를 더해요. 그럼 아까 문자 합산표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요거잖아요. 그래서 암호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문자 덧셈표를 이제 사용해요. 방금 여기 요거에 요거. 자, 그래서 키워드를 어떻게 할 거냐? 굿럭이라고 하자 이거. 굿럭. 자, 평문 우리가 이제 평문 암호화 시킬 내용입니다. send more money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키워드를 씁니다. good luck, good luck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자, send more money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평문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랑 요거를 합쳐서 아까 말하는 G하고 S를 합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G하고 S를 합쳐요. 그러면 쭉 하고 쭉 오면 Y가 되죠. 그래서 요 Y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O하고 E를 합치면 S. 뭐 그런 식으로 요거랑 요거 합치면 B. 그러면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쭉 이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암호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잘 보면 여기에 있는 O에 대응하는 글자는 I지만 여기에 있는 O에 대응하는 글자는 C로 바뀌죠. 그래서 I가 O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렇게 바꾸면은 옛날 암호지만 이렇게 여기 C에도 O로 바뀌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같은 문자라도 다르게 대응될 수 있게 하는 방식, 그게 이제 알베르티의 사이퍼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암호문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베르티 암호 체계는 크림 전쟁 기간인 1854년에 찰스 바베이지라고 하는 이 사람 많이 나오죠. 컴퓨터의 기원에 대해서 또는 뭐 계산기 만든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깨졌어요. 그래서 찰스 바베이지가 이걸 깼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깼으니까 이겼겠죠, 전쟁에서. 근데 어떻게 깼냐? 첫 번째, 키워드의 길이를 찾아내요. 키워드의 길이. 이건 키워드가 몇 자리다. 그리고 반복열을 찾아서 그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키워드의 길이는 이러한 거리의 인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키 자체를 동일화시키고 표준 분포로 각각의 키 문자의 분포를 비교해서 전이를 동일화한다. 그래서 찰스 바베이지는 이 결과를 공개 못해요. 왜? 적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암호 방식을 바꾸겠죠. 그러면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공개하지 않아요. 암호문, 특히 군사용 암호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암호화시키는지 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관련자 몇 명만 알겠죠. 자, 근데 이것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 프로시아 장교인 카시스키라고 하는 사람과 프랑스 암호학자 케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유사한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이미 서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몰라. 왜? 안 가르쳐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해왔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한참 지나고 나서. 그래서 현대화 암호화의 특징이 뭐냐? 암호화 과정은 알아도 복호화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요새 공개키 암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암호화 과정을 다 알아요. 그런데 복호화를 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어려워요. 할 수 없다보다는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비대칭 키를 사용해요. 이게 현대 암호화에. 그러니까 자물쇠, 열쇠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자, 열쇠가 자물쇠도 되고 자물쇠가 열쇠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칭키라고 그래. 근데 비대칭키라는 것은 역할이 다 달라. 하나는 자물쇠 역할만 하고 하나는 열쇠 역할만 해요. 자, 그리고 일방향 함수예요. 양방향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해.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함수예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한 번 보낸 메일은 되돌리기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복수, 불반분 한 번 불을 엎으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강태공의 말이에요. 강태공. 그게 이제 현대 암호화의 특징입니다. 그럼 일방향 함수라는 것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럼 일방향 함수라는 것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76년에 미국의 디피하고 헬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함수가 암호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을 이제 최초로 공개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가 약자로 GCHQ에서 앨리스 칵스 윌리엄슨의 이제 숨은 노력이 후일 알려지게 돼요. 뭐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먼저 영국이 벌써 이미 한 거죠. 76년에 이 사람을 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알려지냐? 이제 필요가 약효가 떨어지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물감을 혼합하기는 쉬우나 섞여진 물감을 보고 각 물감을 밝혀내는 건 어렵죠.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채화 그릴 때 빨간색 칠에다가 물감에 붓을 빤다고 이렇게 빨고 또 노란색 칠에다가 또 붓 빨통에 빨고 그러면은 나중에 물감 섞어져 가지고 시커멓게 되죠. 까만색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작업한 걸 가만히 되돌켜 보면 빨간색도 넣었다가 노란색도 넣었다 파란색도 넣었다가 뭐 오만 색을 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커먼 것만 가지고 어떤 물감이 섞여 있는지 모르죠. 제3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일방향 함수를 발견하면 공개키를 사용한 암호화 체계가 가능하다. 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해요. 뭐 일방향 함수를 발견하면 근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실상은. 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디피 헬만의 공개키 방법은 이제 어떤 방법이냐?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이에요. 서울에 갑돌이가 살고 있고요. 제주도에 갑순이가 살고 있어요.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갑돌이만 열 수 있는 어떤 가방에다가 넣어서 갑순이에게 보내요. 그러면 갑순이는 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못 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갑순이는 갑돌이에게 받은 그 키에다 가방에다가
다시 갑순이만 열 수 있는 가방에 넣어서 다시 보내요. 그러면은 갑돌이 입장에서는 갑순이가 또 잠궈놨으니까 못 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돌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잠궈놓은 걸 갖다가 열어서 갑순이에게 다시 보내줘요. 그러면 갑순이는 자기가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그 가방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한 번씩.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왜 이 맨 처음에 갑돌이가 이게 이제 서류예요. 그래서 갑돌이가 이렇게 채워서 보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갑순이가 채운 거 아니에요. 근데 갑돌이가 어떻게 갑순이가 못 여는 갑순이가 잠근 거를 뚫고 갑돌이 자기가 이걸 열어 제낄 수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거고 우리는 이제 공개키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가방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순이가 겉에 채운다는 의미라고 보면 곤란하고 그냥 갑돌이는 자기가 잠근 거는 자기가 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순이는 다시 자기 걸 열어서 이제 하는 식이다. 그게 이제 디피 헬만의 이제 공개키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그걸로 이해를 해야지 요 방법이 이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이제 근거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다음번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